네, 9월달 금리 인하를 앞두고 있는 시기입니다. 이젠 본격적인 금리 인하 사이클로 접어들게 됐고, 과거사를 보게 되면 금리 인하와 더불어서 경기 침체로 진입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그 이유 자체가 사실 이 경제 구조라는 게 금리 정책이죠. 통화 정책에 민감하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이 매번 발표되는 경제 지표가 제대로 담아내지 못하는 그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연준은 궁극적으로 원하는 목표는 시장 금리를 통제하고 싶어 해요. 하지만 정책 금리라는 게 주로 단기 금리에만 영향을 미치고, 기준금리를 올리게 되면 2년물까지 영향을 미치는 게 일반적이죠. 장기 금리 같은 경우는 오히려 다른 요인들에 의해 더 크게 좌우되고 있습니다. 10년물의 경우에는 물가와 성장이라고 제가 계속해서 강조드리고 있죠. 수급 이슈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건 일시적인 변동성에 불과하고 절대 레벨 자체는 결국 물가와 성장으로 충분히 설명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자금 조달 기간의 차이로 인해서 통화 정책에 미치는 영향, 특히 이제 시차가 발생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부분에서 결국에는 통화 정책에 미치는 이 민감한 변화를 경제 지표가 담아내지 못하는 그 한계점을 이해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은 사실 민간 소비라고 하더라도 서비스보다 내구재가 이자율 변화에 민감할 수밖에 없겠죠. 이자율 탄력성 보면 재화가 더 크다라는 거 다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은 서비스 중심의 위태로운 소비가 유지되고 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 이유 자체도 이런 이자율 탄력성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가 있는 거고, 여유 소비재가 이자 탄력성이 더 크겠죠. 필수 소비재, 의류, 신발, 교육, 음식 이런 부분은 사실 경기 침체 이후에도 이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소비재의 특성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금리가 높더라도 정말 이거는 필수로 소비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는 것이죠. 일간에서는 이런 얘기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앞으로는 재무부, 재정지출의 시대가 열렸다. 그렇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통화정책이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저는 더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의 소비 수준이 유지되는 게 개인적으로는 재정지출에 따른 효과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계시죠. 정부가 재정 지출을 통해서 앞으로 경기가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갖는 건데, 그게 아니고 지금까지 재정 지출을 써서 그나마 지금까지 유지가 됐다. 경기 침체가 23년 초반기 왔어야 되는 부분을 지금까지 연명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재정 지출의 효과다. 전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결국에는 지금 수준의 재정 지출을 계속적으로 막대하게 지출하지 않는 한 소비 수준이 유지되지 못한다는 뜻이죠. 결국에는 미국 제조업이 턴어라운드 되는 모습이 나와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기업들의 재고라 투자 사이클이 돌아서지 않았다고, 계속해서 둔화 위축 오히려 감소 영역으로 떨어져 있다고 제가 내구재수주에서 재고 사이클 갖고 충분히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은 재고 조정 과정이기 때문에 재고가 바닥 국면에 있는 거고, 그 이하로 침체 영역으로 떨어지는 그 방향으로 가고 있다. 계속해서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은 서비스 중심의 미국 경제 구조이기 때문에 서비스가 탄탄하게 받쳐지면 경기 침체는 약하거나 없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미국은 원래 서비스 중심의 국가였습니다. 08년도 금융위기 때도 그랬고요. 심지어 IT 버블 때도 그랬어요. 미국이 제조업에서 서비스 중심으로 구조가 바뀐 게 팬데믹 이후 갑자기 나타난 게 아닙니다. 따라서 ISM 제조업이 부진한 상황에서 현재는 서비스업만 양호한 모습이 이어지고 있는 건데, 이러한 격차의 모습이 저는 정부 지출의 추이랑 비슷하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과거 GDP 된 정부 지출의 추이와 ISM 제조업과 서비스의 격차의 흐름이 매우 상관성을 높게 흐름을 이어왔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ISM 서비스업 지수가 정부 지출을 통해서 어느 정도 부양되고 있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 침체로 빠져들지 않고 그 하방을 지지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정부 재정 지출이 대규모 경기 부양 효과를 가져와서 앞으로는 금리가 높은 수준에서도 정부의 재정으로 미국이 확장 영역에 들어설 것이다라는 그런 논리가 아니고, 정부 지출을 써가지고 그나마 서비스업이 이렇게 유지가 될 수 있었다. 저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따라서 지금과 같은 재정 지출이 꾸준히 유지가 되지 않으면 결국에는 서비스 지출이 유지되기 어렵다는 것이죠. 재정 지출로 경기 전반이 상방 모멘텀을 받는다는 게 아니고, 지금까지 정부 지출을 통해서 그나마 유지되고 있는 상황, 오히려 연명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재정 지출 때문이다. 재정 지출의 역할이 그 정도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게 합당하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고용이 둔화되고 소비도 위축되면서 실업률도 상승하는 부분이 나오고 있죠. 7월달 실업률이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만 이게 뭐 태풍, 허리케인 영향이다 뭐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7월달 허리케인 때문에 실업률이 상승했다면 20bp 증가 중 14bp 정도는 허리케인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것인데, 이 가정을 그대로 적용해보면 7월 실업률은 4.23%가 아니고 6월달 4.05에서 4.1% 증가에 그쳤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다만 이게 명확한 증거가 있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오히려 BLS 미국 노동통계국에서조차도 이게 허리케인 때문만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죠. 그러니까 전국적인 증가 추세라는 부분을 더 강조하는 언급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리를 해보면 7월달 실업률이 상승한 부분은 일시적인 해고가 증가했다. 뭐 이것까지는 맞는 얘기예요. 다만 7월달 일자리 증가, 제가 BLS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모두 정규직 일자리가 주도를 했다. 오히려 파트타임은 더 줄었다. 이 얘기를 하고 있죠. 실업률이 높아졌지만 일시적 해고 때문이라는 주장이 여기서 나옵니다. 그렇긴 하지만 일시적 해고라는 부분은 이 변동성을 갖고 움직이는 부분도 있고, 더불어서 좀 더 장기 시계열로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 봐야 됩니다. 경기 침체 전 나타나는 전형적인 추이 자체가 보시는 것처럼 고용의 질이 나빠지는 거예요. 보시면 풀타임 근로자는 줄어들고 투잡, 쓰리잡은 증가하죠. 따라서 지금 일시적 해고 때문에 실업률이 늘어났다고 볼 수 있지만 이런 부분은 사실 전체 임시직 파트타임 근로자 추이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흐름이 나타나고, 그 중에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특정 산업, 특정 섹터에서 임시직 고용이 급격하게 줄어드는 패턴이 나옵니다. 이게 모두 경기 침체 직전에 나왔던 흐름과 유사하게 맞아 떨어진다 이 얘기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임시직 파트타임 근로자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특정 산업에서 임시직 고용이 줄어드니까 이런 모습이 당연하게 나오게 되는 것이죠. 좀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살펴보면 지난 1년 동안 일시적인 해고가 아니고 오히려 연구실직자, 특히 이제 정규직에서의 일자리 감소가 두드러졌다. 그리고 그 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경기가 확장하는 국면에서는 이런 패턴이 나타나지가 않죠. 너무나 명백한 현상입니다. 따라서 지금 이러한 추세가 반전되거나 둔화되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과거처럼 경기 침체로 들어설 수밖에 없는 과정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고요. 그래도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죠. 아직 4.3%의 실업률은 낮은 레벨이다. 뭐 맞는 얘기입니다. 완전 고용 수준이 맞아요. 다만 지금 현재 많은 부분에 있어서 자연 실업률 5%보다 낮아졌다. 노동시장의 변화에 대해서 제가 예전부터 클리블랜드 여는 논문을 통해서 이 실업률의 전반적인 상승 추세를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 지난 영상 참고해 보시면 조금 더 이해를 하실 수 있을 텐데, 중요한 것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과거에도 실업률이 4.3 이하에서 발생을 했다라는 것이죠. 지금 레벨이 현저히 낮다, 완전 고용 수준이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실업률이라는 것은 샤메 법칙처럼 그 상승하는 모멘텀의 속도가 중요합니다. 40년대 후반 이후 경기 침체 절반 이상이 현재 수준 또는 이보다 낮은 레벨에서 시작을 했다는 게 중요한 포인트고요. 과거 12번의 경기 침체 중 8번이 5%이거나 그 이하에서 생겼습니다. 게다가 5% 이상인 이 시기를 따져보면 인구가 구조적으로 증가하던 시기였기 때문에 이런 것을 감안해보면 아직도 실업률이 낮다, 완전 고용 수준이다, 뭐 이렇게만 폄하할 수는 없는 그런 레벨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따라서 지금 실업률이 허리케인 베릴 때문이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 최근 데이터를 좀 더 업데이트 해보면 뭐 이런 주장의 근거가 좀 약하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일시적인 해고로 실업률이 급증하긴 했지만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흐름에 대해서는 특별한 부분이 아니고요. 실업률 20bp 중 14bp를 차지했다는 계절적 요인 허리케인 때문일까, 이번 8월달 실업률이 더 낮아질 것이라는 근거로 작용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을 살펴보는 게 더 필요하겠죠. 중요한 것은 텍사스주의 일시 해고가 7월에는 오히려 급락을 했습니다. 보시게 되면 전국 단위 임시 해고 기여도를 보게 되면 텍사스주는 7월 달에 마이너스를 기여를 했어요. 그러니까 텍사스주에서 임시 해고가 늘어나서 전체 실업률이 상승한 게 아니라는 게 밝혀진 것이고요. 텍사스의 일시 해고가 7월에 급락을 한 것을 볼 수가 있고, 이런 급락 현상은 사실 1년 전만 해도 유사한 흐름이 나타났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 24년 7월 그리고 1년 전이죠. 23년 7월 실업률의 월별 변화를 살펴보면 매우 비슷한 추세가 나타나요. 텍사스에서는 실업률이 오히려 급락을 했지만 뉴욕이라든지 캘리포니아, 뉴저지에서는 급증을 했거든요.
따라서 7월의 실업률 월간 증가분 20bp가 이 중에 14bp는 일시적인 해고에서 비롯된 것은 맞습니다만 이 일시적인 해고의 증가분 중에 거의 60%가 캘리포니아인 뉴저지, 미시간, 워싱턴주 이 4개 주에서 발생을 했다라는 것이에요. 한마디로 허리케인 벨리랑은 상관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오히려 광범위하게 실업률이 증가한 부분을 더 유념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 급증이 허리케인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죠. 게다가 텍사스 지역의 실업자 수 추이입니다. 이게 최근에 업데이트가 된 부분인데 이 계절 조정하기 전이죠. 6월달 69만 9,900명에서 7월달 67만 7,962명으로 오히려 2만 1,938명이 감소를 했습니다. 주 단위로 실업자 추이, 특히 이제 계절 조정 전 흐름을 살펴보면 이렇게 오히려 줄었다는 뜻이죠. 이 태풍 효과가 사라지면서 실업률이 큰 폭으로 되돌림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개인적으로는 오히려 텍사스주의 실업률이 더 증가할 수 있다. 왜냐하면 추위 자체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위 가운데 전달에 비해서 변동성을 갖고 오히려 줄었잖아요. 그렇다면 이번 달 더 증가할 수도 있게 되는 것이죠. 주 단위 실업자 추이는 조금 늦게 나오니까요. 이렇게 보게 될 경우 오히려 지금 텍사스에서의 실업률 상승을 주도했다라는 7월 실업률 내러티브가 그 근거가 매우 미약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더욱이 미국 국경 통과자 수의 추이 자체가 6월달 20만 4,942명을 기록했던 7월 실업률도 치솟았는데 오히려 미국 국경 통과자 수가 7월달 더 축소가 됐습니다. 이게 21년 3월 이후 최저치까지 떨어졌거든요. 그렇다면 8월 실업률은 오히려 이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허리케인 베릴 때문에 실업률 상승 되돌림이 나타난다? 이렇게만 보기도 좀 어려운 상황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실업률이 재차 상승세를 이어나갈 것이다. 저는 방향성은 너무나 분명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 그럼에도 이제 데이터 집계 과정에 변동성은 있을 수 있겠죠. 말씀을 드리기 어렵겠지만 궁극적인 방향 자체는 이런 추이가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7월 실업률 상승이 허리케인 베릴 때문이라고 주장하는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명확한 증거가 있기보다는 오히려 그 반대의 모습이 나타났다.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